사실은 울란바토르가 몽골 전체 면적의 0.3%밖에 안 되고 거기에 50%가 산다라고 하니까 우와 이러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상 도시화는 원래 밀집화가 많이 돼 있었죠. 그렇죠. 예. 중국은 그 넓은 땅에 다 퍼져서 사는 느낌도 사실 있거든요. 무슨 성 해가지고. 그렇죠. 뭐 중국에 뭐 24개 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광역 행정 단위로 중국이 960만 평방킬로미터라는 미국과 중국이 3, 4위를 다투는 어마어마한 우리 남한의 거의 100배잖아요. 그 큰 나라에 그 정도 15억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지만 중국 인구의 90% 이상은 중국 영토의 약 5분의 2 정도 조금 되는 바로 내지, 황하 중하류역, 양강 중하류역, 특히 해안가를 둘러싼 대도시 주변으로 여기에 주로 밀집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동북지방, 내몽고, 신강위구르, 티베트 지역은 인구 밀도가 극히 희박하죠. 근데 그 영토가 거의 5분의 3 정도가 해당되니까 사실 중국이 넓다고는 해도 이 내지에 과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대표적으로 사천성이나 하남성, 사천성에서 별도의 직할시인 충칭 같은 경우 사천성의 인구만 해도 1억 3천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남성에도 1억 명이 넘고 한성의 인구가 그 정도가 되니까 중국이 뭐 넓다고는 해도 인구의 과밀화가 엄청나죠. 근데요,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중국의 역사는 삼국지잖아요. 그때 이전 전후만 하더라도 중국을 딱 반으로 나누면 약간 중간 위쪽이 중심이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화북 지역. 근데 지금 얘기하신 지역은 대부분 중간 이남 지역이 되는 거네요. 이제 중국의 역사를 크게 보면 화북에서 화중, 즉 황하유역에서 장강유역으로 다시 화중에서 화남으로 인구가 점점 남쪽으로 확대되면서 내지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외지와 내지의 끊임없는 기란관계. 그게 결정적인 게 이제 유목계통의 민족들이 중국을 침략하거나 정복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공간이 확장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거의 화북에서 화중, 화중에서 화남으로의 내지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제 삼국시대 때의 장강유역의 강동의 오나라가 번영하게 되면서 네. 그리고 송나라의 남송 시대에 강남의 경제가 팽창하고 성장하면서 대거 유입이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된 거죠. 러시아는 계획경제 소련 예전에 있을 때부터 넌 어디서 살아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러시아도 엄청 밀집화가 되어 있는 게요. 러시아 전체 인구가 1억 4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모스크바에 한 1,300~400만 있고 상페트르부르크에 한 500~600만 명 있거든요. 근데 어떤 통계에 의하면 GDP의 한 20%가 다 모스크바 근처에 나올 것이다. 나머지는 다 계획도시랑 관계없는 게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제가 공부한 노보시비르스크가 150만밖에 안 돼요. 100만 이상 도시도 몇 개 안 되니까는 차이가 엄청 크죠. 근데 노보시비르스크는 원래 도시가 없던 곳을 만든 지 100년밖에 안 되거든요. 다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만 명 모으는 것도 엄청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땅은 넓은데 아파트나 도시구역들은 되게 좁아요. 울란바토르도 되게 작잖아요. 그게 소련이 구역해서 그런 게 여기다 인공적으로 사람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를 10만인데 앞으로 300만을 염두에 두고 그런 거 없이 딱 필요한 것만. 대부분도 우랄산맥 서쪽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라산맥 서쪽은 거기도 인구가 100만 넘는 데가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상당히 잘 퍼져 있네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인공도시라 그렇죠. 이게 한마디로 러시아는 개발하는 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밀화라는 말은 나오는 게 어떠한 거대한 땅이 있으면 울란바토르 같이 하나만 탁 찍어가지고 거기에 인구 절반을 옮겨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이제 이거 행정, 교육, 정치 모든 걸 다 거기다 때려 넣는 식으로 만들어서 집중시켜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그리고 뭐 행정적인 부분이나 교육이나 의료는 국가에서 뭐 계획해서 한다고 치고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거기다 각각의 하나씩 공장들을 주죠. 그래서 예컨대 그 칠야빈스크 같은 우랄 산맥인 도시는 탱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무르강 쪽에 가면은 꼼스몰스크나 아무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거는 꼼스몰 있죠. 공산당 청년 동맹들이 애들을 갖다 징집해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잠수함 만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상당히 러시아는 계획경제 엄청난데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딱 망하는 거죠. 그거를 동무는 여기 가시오, 동무는 저기 가시오 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개인의 어떠한 능력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고 사실 그게 고고학적으로는 좋은 게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은 세계에서 영하 60도 떨어진 데 있죠. 야쿠츠크 이런 데 그런 데를 고고학자가 가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동무는 어느 데에 가서 발굴하시오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집트는 8,000년 전부터 밀집 도시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이집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영토 크기가 한 10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돼요. 이집트가 몽골보다 작아요? 조금 작죠. 예, 몽골 몽골보다 작죠. 진짜 크구나. 몽골 진짜 커요. 근데 이집트는 대한민국보다 10배 정도 큰 국가인데 네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나일 강변의 영토는 한 전체 영토의 한 3% 정도. 이 3% 정도의 지금 이집트 인구가 1억 1천만이 넘었어요. 1억 1천만이 다 거기 모여 사는 겁니다. 왜냐면 사막 쪽에도 도시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긴 하는데 현대 와서 좀 만들어진 거고 기본적으로는 다 나일 강변에서 모여 살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카이로와 카이로 주변 일종의 카이로 광역권이 한 2천
1000만 명이 살아요. 그리고 그 바로 남쪽에 붙어있는 기자에 500만 명이 살고 이집트 제2의 도시인 그 알렉산드리아에 한 700만 명이 삽니다. 아,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게 우리 한국 서울로 말하면은 88대로 강변북로 사이에 1,500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니 근데 이집트 지도를 딱 보면 이렇게만 초록색이고 요 강이 탁 흘러오고 예.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거기 전부 다 사막. 아.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각각의 이 나일 강변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막 쪽으로 계속 개발을 해 나가면서 사막 쪽에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뉴카이로가 사막에 만들어졌고 신도시가 그다음에 뉴카이로보다 조금 더 사막 쪽으로 신행정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삐까뻔쩍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집트의 국경도요. 정말 그 나라가 그은 국경답게 생겼네요. 맞아요. 쪽에 리비아와 수단이 이렇게 예. 직각을 이루고 국경이 근데 이루어졌네요. 수단 쪽을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약간 들어가 있는 곳이 예. 있어요. 그것도 영국 사람들이 이제 여기는 이집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갖고 넘겨놓은 거예요. 다들 그따가 튀어나온 거 아니고요. 손가락 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중동 쪽은 밀집이 될 수밖에 없죠.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은 중동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는 딱 세 나라예요. 어디요? 이란, 이집트, 튀르키예. 와,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그냥 보통 분들 같으면 이란 말고는 중동이라고 생각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튀르키예는 아마 유럽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그러니까 있죠. 이게 중동을 약간 광의로 해석을 하면은 튀르키예와 이집트와 더 나아가서 북아프리카까지 포함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생각해 보시면 근데 이집트도 영토 일부가 아시아에 포함되어 있고 사실 튀르키예는 영토 대부분이 다 아시아에 포함되어 그렇죠, 있어요. 튀르키예가 우리나라에서 외교부의 편제상 중동에 안 들어가 있고 유럽에 가 있거든요. 그게 거의 우리나라만 유일합니다. 왜냐면 튀르키예가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일본하고 중국은 튀르키예를 중동으로 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란인데,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는 하마드 7배인데 테헤란에 사는 사람들이 1000만이 좀 못 됩니다. 근데 테헤란 주변의 대도시를 우리 수도권이라고 하는 대로 하면 16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테헤란에. 왜요? 일단 여기도 분지예요. 울란바토르처럼. 분지 안 빠져나가잖아요. 테헤란 사람들은 타이어는 태우지는 않아요. 석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석유의 질이 안 좋은 거를 쓰다 보니까 딱 테헤란 들었으면 기름냄새가 팍 나요. 그래서 테헤란에서 부자들은 어디로 사냐면 테헤란 북쪽에 살아요. 산 쪽에 살아요. 그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네, 내려오는군요. 우리를 치면 거기가 성북동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문제가 되는, 제가 왜 아까 김장군 교수님께 수자원 괜찮냐고 여쭤본 게 테헤란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물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수도로 옮겨야 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란이 물이 적은 나라가 아닌데 그동안 너무 무분별하게 물을 파냈고, 그 다음에 그 샤프란 있잖아요. 굉장히 고급이고 비싸잖아요. 그게 물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농작물 할 때 너무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국가에서 치수를 못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번에 가뭄이 오래되긴 했지만 6년째 가뭄이면 한 3, 4년째 준비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6년째 가뭄이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못 살 정도로, 그래서 계속 폐쇄시킨 이란 대통령이 우리 수도 옮겨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갈 것 같아요. 시라즈에 있는 쪽으로, 페르시아만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뭐 수도로 옮긴다는 얘기가 쑥 들어갔고요. 왜냐면 지금 뭐 미국하고 전쟁할 판이니까 다 조용해지면은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란 시위가 굉장히 과격해지고 있잖아요. 네. 이슬람 혁명 시위와는 반대잖아요. 이슬람 혁명을 이루었던 그 정부를 뒤집는 시위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79년 혁명 날 때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세 발의 피해예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네. 그때는 그래 죽이진 않았죠. 그러니까 죽인 게 지금 문제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위라는 게 분노와 공포가 있잖아요. 지금은 공포가 더 커요. 그러니까 못 나가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통제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자 그렇게 하는 애들 가만 안 두겠다 하고 시위자 쏘면 미국이 개입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입하려고 그러다가 빠졌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800명 직결 처형한다고 그랬는데 안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살렸다. 그러니까 나는 빠지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조건을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확인한 거로는 이란 지도부를 혼내주겠다. 그래서 폭격을 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밀되어 있는 도시라서 또 이제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것도 분명히 네, 있습니다. 그 1000만이 네. 사니까요. 몽골이 사실은 90년대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도 엄청난 데모가 일어났어요. 정부가 국민들을 못 먹여 살린다. 데모를 했는데 사람이 안 다칩니다. 왜요? 몇 명이 안 되니까. 죽일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13세기에도 쿠빌라이가 집권할 때 동쪽에 있었던 나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내가 이 동쪽에 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쿠빌라이의 진압군이 갔고 나얀의 반란군이 있었죠. 보니까 다 아는 놈이에요. 다 누구 이렇게 되니까는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삼촌인데 형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몽골의 새로운 군사 집단이 들어와요. 투르크 계통의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몽골의 군대에 이제 투르크 계통 군사들이 군사권을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원말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또는 군사력을 가지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대부분 투르크 계통 군사 집단이에요. 엘테무르라고 하는 사람도 옛날에 기왕후 때 연철 승상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 사람도 투르크 계통, 킵차크, 칸글리 이런 계통 사람들, 옛날 당나라 때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몽골 군사력의 핵심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몽골 계통의 대칸들과 거기에 정치 세력들 그리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투르크 계통 사람들의 권력 다툼이 일어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려에서 기황후가 공여로 끌려가서 이
둘 사이에서 정권을 잡아요. 고려인들 브레인들을 조직하고 그다음에 승려들을 조직하고 환관들을 조직해서 자기만의 권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원나라 마지막 칸인 토건테무르의 정비가 되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그 다음 대칸이 돼요. 그래서 기왕후의 아들이 북원의 칸이 되는 거죠. 고려의 피가 섞이는 거죠. 그리고 고려 말에 왕들도 몽골의 피 엄청나게 섞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혼혈 왕들이 태어나고 충선왕, 충렬왕, 특히 이제 공밀왕 같은 경우는 몽골 피의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